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하죠. 한동안 김정은의 일정을 전부 동행하며 엄청난 존재감을 뽐냈는데 공수부대 훈련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짚이는 바가 있다고 저희 채널로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주애의 러시아어 가정교사로 직접 본인이 보고 겪은 북한 로열 패밀리의 진실을 알려주셨는데요. 생각보다 북한이 김주애와 관련하여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큰 용기를 내주신 오늘의 사연자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학과 교수로 일하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교수로 재직했고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평양외대 교수 출신인 나름 엘리트 가문이라면 엘리트 가문이었거든요. 김주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지금 북한 돌아가는 걸 보니 나오길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저는 김주애를 직접 가르쳐봤거든요. 제가 그 애의 수준을 아는데 후계자랍시도 데리고 다닌다니 김정은도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김주애를 가르쳐봤다고 하면 잘 믿지 못하실 텐데요. 저희 가족은 대대로 러시아와 인연이 깊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평양외대 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로열 패밀리는 과외교사를 대학 교수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차출해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백두혈통의 과외교사로 일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로열 패밀리 일가의 삶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죠. 그들도 삼시세끼 밥을 먹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또 김일성 주석도 나이가 먹고는 그냥 일반적인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단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또 아버지는 종종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어 수업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급 중학교 3학년 때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된 김일성 주석이 아버지에게 수업 검열을 지시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따로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봤던 소년 김정일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수줍은 얼굴로 이마에 땀을 송글송글 흘리면서 내 앞에서 러시아어 구답 시험을 치르던 모습 말이야.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백두혈통도 결국 평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남들보다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을 잇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간혹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북한은 외국 유학도 힘든데 어떻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공부를 하는지요. 북한은 완전 실전형이거든요. 말하기 중심의 교육이죠. 외국어 학교와 외국어 대학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온전히 외국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덕분에 유학이나 해외 연수 한 번 없이도 졸업하면 바로 해외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그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랐고 러시아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성적도 최우등이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평양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학과 교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교수가 된다고 백두혈통의 가정교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매년 교수경연대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저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박동무, 올해도 1등은 박동무 차지겠어. 작년에 박동무가 가르친 학생들 러시아어 실력이 러시아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동료 교수들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내심 뿌듯했어요. 북한에서는 학생의 성적이 나쁘면 전적으로 담당 교원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 개별 지도를 하고 과외 집체 학습으로 수업을 보충하고 호상학습반을 만들어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주도록 했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러시아 사람보다 더 고급 어휘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저는 평양에서 러시아어 교수부로는 따라올 자가 없다. 명실상부한 러시아어 1인자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당시 8살이던 김주애의 가정교사로 발탁되었다고 당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가 이제 백두혈통의 후계자를 가르치게 된 거니까요. 처음 가정교사로 가기 전날 저녁 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능력은 최대한 발휘하되 눈과 귀는 닫아야 한다.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박소연 동무,
우리 주애가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오. 동무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소.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 모든 열정과 능력을 다해 김주애 양을 가르치겠습니다. 리설주 여사도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동무의 뛰어난 교수법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주애가 동무에게 배워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길 바라요. 그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그때 처음 김주애와 눈을 마주쳤어요. 둥글둥글한 얼굴에 초롱초롱한 눈빛.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한 8살 여자아이 같았죠.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동무도 알다시피 우리 백두혈통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도 그러셨고 우리 장군님도 그러셨지. 나 역시도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요. 우리 주에도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수님을 모셔온 거고. 리설주 여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어는 정말 중요해요. 세계를 상대해야 하니 언어는 필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러시아어 교습에 관해서 연구한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서 박동무를 선택한 거요. 동무가 가르친 학생들이 러시아 사람보다 더 유창하게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걸 봤거든.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김주애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는 언제부터 러시아어를 배워야 해요? 저번에 영어 배우던 건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굳어졌고 리설주 여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주애를 쳐다봤죠. 주애야, 리설주 여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러시아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언어야. 내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거야. 김주애는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반항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동무, 보다시피 우리 주애는 아직 러시아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소. 동무가 잘 가르쳐주길 바라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주애 양이 러시아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김주애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수업을 들었죠. 하지만 곧 그 눈빛이 지루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죠. 주애 양, 안녕하세요. 저를 따라서 러시아어로 인사해볼까요? 안녕? 제가 한 것처럼 러시아어로 해야 해요. 잘 모르겠는데. 김주애의 더듬거리는 대답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조차 러시아어로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볼게요. 먼저 안녕하세요부터 러시아어로 시작해볼까요? 어렵게 발음을 따라했지만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가르쳤죠. 좋아요. 이번엔 내 이름은 김주애입니다라고 말해볼까요? 하지만 주애 양은 이 문장을 전혀 따라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내 이름은이라는 부분조차 러시아어로 말하지 못했죠. 주애 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매냐 자붓. 어려워. 이게 뭐야? 못해. 김주애의 눈에서 짜증이 번뜩였어요. 갑자기 김주애가 소리를 질렀죠. 배고파. 초콜릿 먹고 싶어. 지금 당장. 하지만 주애 양, 지금은 수업 시간이에요. 조금만 더 해보면. 싫어. 지금 당장 초콜릿 가져와. 아니면 아빠한테 잃어버릴 거야. 너 우리 아빠가 말 한마디만 하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이 가정부에게 부탁해 초콜릿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김주애는 이미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애 양, 일어나세요. 수업을 맞어. 진짜. 누가 내 잠을 깨우고 난리야. 너 죽고 싶어? 그렇게 30분도 채 되지 않아 수업은 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했기에 저는 코를 골며 자는 김주애 옆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저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어떻습니까, 박동무? 김정은 위원장이 물었어요. 우리 주애의 러시아어 재능이 어떻소? 순간 망설였지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것이니 기본적인 인사말과 자기소개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리설주 여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박동무, 우리 주에는 빨리 배워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김주애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이 중압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일주일에 3번 김정은의 저택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처음의 설렘은 어느새 사라지고 불안과 긴장감만이 남았죠. 보이부 요원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니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항상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갔죠. 학습 진도가 좀 느려고 하려고 들면 좀 괜찮은데 문제는 김주애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매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오냐오냐 자랐는지 애가 기본적인 예의가 없더라고요. 주애 양, 오늘은 어제 배운 내용을 복습해볼까요? 김주애는 하품을 하며 대답했어요. 싫어, 지루해, 그냥 놀고 싶어. 하지만 주애 양, 러시아어는 중요해요. 열심히 배워야. 지금 공주가 싫다는데 왜 자꾸 시키는 거야? 내가 우스워? 야, 너 미쳤어? 공주님을 이렇게 대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도 죽고 싶구나. 김주애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리설주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무슨 일이죠? 리설주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엄마, 저 지루해요. 러시아어 안 배우고 싶어요. 선생이 너무 별로야. 리설주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주애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러시아어는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해. 그리고는 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죠. 박동무, 왜 우리 주애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동무의 교수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여사님.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핑계는 됐어요. 결과로 보여주세요. 리설주 여사가 나가고 난 뒤 김주애는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봤지? 내가 싫다고 하면 끝인 거야. 어디 한번 해봐. 좀 재미있게 가르치든가. 아님 너도 죽어. 그 순간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애가 이렇게 영악할 수가 있나. 뭘 보고 들었길래 어떻게 이렇게 말끝마다 너 죽는단 소리를 해댈까. 이렇게 잘려나간 사람이 몇일까. 그러고 보니 배우던 영어를 그만뒀다는 것도 M1 영어과 교수 하나만 잡았겠구나.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제일 좌절스러운 건 대체 누구 머리를 닮았는지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도 없지만 이해력 자체도 바닥이었던 겁니다. 공부란 게 원래 조금씩 익히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그러면서 더 하게 되고 이래야 하는데 설명 자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었어요.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전날 배운 걸 이틀 후에 싹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러시아어 숫자였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걸 10까지 가르쳤는데 이틀 후에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는 워낙 엘리트들을 가르치다 보니 이게 일반인 평균 머리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김주애는 평균 이하로 보였어요. 저를 공경에 빠지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척하나? 했는데 눈을 보면 알잖아요. 공부를 할 땐 동공이 텅 비어 있었어요. 진짜 모르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김주애의 식탐이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계속해서 간식을 찾았는데 특히 초콜릿을 좋아했죠. 지금 피둥피둥 살찐 모습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다고 하던데 초콜릿을 그리 먹어대는데 안 찔 재간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앞에서 김주애의 러시아어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날이 왔어요. 저는 진땀을 흘려가며 김주애에게 조금이라도 러시아어를 알려주려고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주애야, 러시아어로 자기소개 해보렴.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어요. 저는 김주애입니다. 김주애의 더듬거리는 대답의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리설주 여사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고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은 굳어졌죠. 박동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주애 양이 아직 적응 중이라. 적응은 무슨 적응입니까? 한 달이나 지났는데 평양 최고의 교수가 일주일에 3번이나 와서 가르치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리설주 여사가 소리쳤어요. 박동무,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우리 주애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오. 동무도 알다시피 우리에겐 시간이 없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능력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을. 네, 위원장님. 더욱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의 온갖 짜증을 다 받아내고 드디어 터덜터덜 밖으로 걸어나가는데 가정부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묻어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가정부는 주변을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김주혜 양이 그리 똑똑하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못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가정부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큰아들도 지적장애가 있는 걸 보면 뭔가 씨가 문제인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 현송월 동지의 아들 김용주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똑똑하다고 해요. 러시아어도 금방 배운다더라고요. 현송월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풍문으로는 들었는데 이렇게 다들 알고도 쉬쉬하는 줄 몰라 놀라고 있는데 가정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르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나름 저를 걱정해준 말에 쓴웃음으로 화답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 지나자 김주혜는 겨우 숫자 세기, 인사, 아주 간단한 회화 약간을 익힐 수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생각해보니 ADHD 같은 거 아닐까 할 정도로 집중력이 아주 안 좋은데 그 애를 붙잡고 그 정도로 하게 했으면 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리설주 여사는 언제나 절 못마땅하게 쏘아받고 스트레스의 위험이 도져서 살이 쭉쭉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러시아와 북한의 문화교류 행사 참석차 모스크바로 오게 되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김주혜의 얼굴을 잠시나마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 버릇없고 예의 없는 애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외국으로 가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다음 날 문화교류 행사장에서 러시아 교수들과 대화를 나누며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러시아어 실력에 감탄했고 저는 북한의 외국어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자부심을 느꼈죠. 박 선생님, 북한의 러시아어 교육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네요. 학생들의 실력이 대단해요. 한 러시아 교수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 풀린 동공으로 초콜릿을 우적우적 씹어먹는 김주혜가 떠올랐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 애를 붙잡고 가르쳐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같이 온 동료 교수 김철호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소연 선생, 큰일 났소. 방금 평양에서 연락받았는데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일이에요, 김 선생님? 김주혜 양의 러시아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은 것에 위에서 크게 화가 나셨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나마 가르친 것도 다 잊어버린 건가? 하기사 가르치고 이틀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 머리이니 일주일째 못 본 상황이면 아예 안녕하세요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당신을 대신해 새로운 교수를 투입했대요. 이미 수업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충격에 휩싸였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런데 박 선생,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소.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당신이 평양에 돌아오면 아마 큰 공경에 처할 거요. 책임을 물어 처형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교수들 사이에서 돌고 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박 선생, 당신은 백두혈통의 약점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김주혜 양이 러시아어를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그들은 이런 사실이 새어나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오지 마시오. 여기서 새 삶을 찾으시오. 북한으로 돌아오면 당신의 미래는 없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죠. 밤새 고민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 처형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결심을 내렸어요. 동이 트기 전 모스크바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듯한 느낌에 숨도 안 쉬고 달려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그간 말해온 러시아어 중 가장 큰 용기를 낸 러시아 말이었습니다. 난민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길었어요. 하지만 다 참을 수 있었죠. 제일 괴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저를 몹시 괴롭혔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정부에서 저희 입국을 돕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해요. 박소연 씨, 한국의 통일부에서 당신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한국 입국을 돕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통일부의 협조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저는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적응을 끝마친 지금 이제 외부 강연도 조금씩 의뢰가 오고 있는데요. 이제 용기를 내서 대한민국 사회로 제대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 인생 임학에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체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 엘리트 계층의 연이은 탈북으로 증명된 지금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 정권이 갈수록 악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계자 역시 명확하지 않으니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북한 내부가 붕괴되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특히 군대의 열악한 상황, 군대 권력계층에 의한 비인간적인 군인 대우들 때문에 군대에서 탈북하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 제대로 군대 유지가 안 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군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사연을 확인하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끔찍한 기억을 이렇게 다시 되살려 사연을 보내주신 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하는데요. 큰 용기를 내주신 오늘의 사연자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지원입니다. 22살 때 북한 여군으로 자원 입대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고아가 된 마당에 많이 배우지도 못해 당시엔 입대가 제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원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특권들이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또 배를 골치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선택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아니, 덕분에 탈북을 했으니 최고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군대에 있었던 그 몇 년간 제 젊음이 짓밟힌 느낌이라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우선 입대 과정부터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체 검사부터가 충격의 연속이었는데 5명씩 조를 지어 브래지어까지 다 벗은 채 서 있어야 했죠. 남자 의사들 앞에서 맨몸으로 돌아가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제 가슴을 쿡쿡 찌르고 흔들어 보는데 이건 지금 생각해도 성희롱이 다분히 섞여 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수치심은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그래도 이것까지는 눈을 꼭 감고 참았는데 가장 굴욕적이었던 건 철봉 검사였습니다. 팬티만 입은 채로 철봉에 매달려야 했어요. 의사가 제 팔다리를 만지며 체격을 평가하는 동안 저는 눈을 꼭 감고 이건 꿈이야, 곧 깰 거야 라고 되뇌었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와서 일반적인 신체 검사를 받아보면 그때 제가 북한에서 받았던 신체 검사는 그냥 어린 여자애들 성희롱하려고 만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북한 수준이겠지만요.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대한 건데 군대나 일반 인민들이나 열악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브래지어라고 줬지만 하도 닳고 달아 거의 비친 법한 얇은 천 쪼가리를 던져주고 팬티는 다 늘어난 것들이었어요. 그래도 인민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속옷보단 좋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물품을 모아밖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에요. 제가 남한에 와서 살이 꽤 쪘는데요. 그래도 아직 병원에서 저체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늦게까지 훈련받고 사상 교육을 받았어요. 잠도 못 자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루 3끼 배급되는 옥수수 밥과 소금에 절인 무로는 항상 배가 고팠죠. 게다가 빈대가 들끓는 침대에서 자야 했고 제대로 된 치료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북한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나라를 지키고 충성해야 할 사람들이 배고파서 쫄쫄 굶고 거지같이 사는데 저는 입대 한 달 만에 생리가 멈췄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모두가 그런 줄 알았죠. 선배들은 오히려 생리 안 하는 게 군 생활하기 편하다 고 했는데 또 다른 몸에 변화가 있었어요. 얼굴이 엄청 붓고 푸석거렸죠. 처음엔 단순히 피로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심각한 영양실조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곤 옥수수 밥에 소금에 절인 무뿐이었거든요. 가끔 국이라고 주는 것도 그저 소금물에 무 썬 것을 넣은 정도였죠. 그래서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어 몸이 부었다고 해요. 대한민국에 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혀를 쯧쯧 차면서 고생 많았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북한 여군들 사진을 보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북한은 못 사는데 어떻게 여군들 가슴이 저렇게 풍만하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걸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로 봤어요. 하지만 그건 결코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그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부종일 뿐이죠. 물론 저처럼 타고나길 가슴이 좀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부종 때문에 가슴이 더 커지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까 지급된 속옷이란 게 그저 얇은 천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남한 것처럼 제대로 된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할 때마다 가슴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정말 불편했어요. 제멋대로 출렁거리는 가슴 때문에 훈련하면서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큰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좀 느꼈는데 지금 군대는 뭐 대놓고 쳐다보기도 하고 남자 군인들은 손가락질도 하며 킥킥대고 웃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비정상적인 환경이었어요.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의 건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국가의 도구로만 취급받았을 뿐이에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모든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군 생활이 2년째에 접어들고 부대를 한 번 옮겼는데요. 여기서 저는 제가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은 채 무방비로 노출된 파리목숨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여군 숙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고위 간부들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들은 몇몇 여군 동료들을 강제로 끌고 갔죠. 저는 겁에 질려 이불 속에 숨어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여군들의 절규는 귀를 막는다고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었죠. 이러지 마시라는 소리, 그리고 퍽퍽, 사람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또 처음 듣는 좀 이상한 헐떡거리는 소리들까지. 예전 부대에서도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 눈치채곤 있었는데 부대를 옮기면서 이렇게 대놓고 들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 찢어진 이불로 눈을 덮고 빨리 잠들기만을 바랬죠. 다음 날 아침 끌려갔던 동료들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고 몸은 멍투성이었죠.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도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모두가 모른 척했죠.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차례가 왔어요. 어느 날 밤 한 간부가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지원아, 나랑 잠깐 나가자 라고 했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부대 뒤편의 창고였어요. 저의 처음이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그날 밤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네요. 제가 저항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많이 맞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벌어진 일이었기에 저는 그저 눈을 감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이건 꿈이다, 꿈이다, 악몽이다. 얼마나 많이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단 한 명이 아니었어요. 간부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래 그러지 말고 빨리 끝내고 나와라. 밖에 줄 섰다며 킬킬대는데 저는 짐승만도 못한 게 여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저는 이미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죠. 그 일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잠들 때마다 그 간부가 다시 올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그 후로도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번 이런 일을 겪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자동문 수준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이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한다는 거였어요. 군대를 제대할 수도 없고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울며 매달릴 부모님도 없었으니까요. 같은 여군들끼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에 다들 알아서 입을 다물고 오늘은 내가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도 다를 바 없이 침묵했고 그리고 그 침묵이 저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죠. 군대에 왔을 때 가졌던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군 생활인가? 이게 내가 지키려던 조국인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그 의문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순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삭혔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잦아지며 동료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다음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간부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강하게 저항한 사람은 왕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던 동료애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죠. 어느 날 저와 가장 친했던 동료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살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탈출?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붙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보를 모으고 탈출 계획을 세웠죠. 언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상상했어요.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저는 기도했어요. 신이 있다면 제발 저를 구해달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죠. 결국 저를 구할 수 있는 건 저 자신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기회가 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탈출하겠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생리를 오랫동안 안 했는데 그래도 가끔은 피가 비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아예 피도 안 비치는 거예요. 영양실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끔찍한 밤들의 결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의료 지원은 거의 없었고 질문할 수도 없었죠. 그저 침묵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체력 훈련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방사포를 끌고 200km를 이동하는 훈련. 손은 거칠어지고 피부는 갈라졌죠. 어느 날 그 고된 훈련 중에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왔어요. 처음엔 그냥 참았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봤어요. 제 다리 사이로 흐르는 붉은 피를. 그 순간 알았죠. 제가 임신했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아이를 잃고 있다는 걸요. 공포,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쉬어 라는 말뿐이었죠. 제대로 된 의료용품도 영양 보충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바닥에 누워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이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한다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위로받을 수도 없었죠. 아이를 잃은 슬픔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공포도 모두 제 안에 묻어야만 했어요. 회복 기간도 없었어요. 며칠 뒤 다시 훈련에 복귀해야 했죠.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로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 일 이후로 제 몸은 더욱 약해졌어요. 잦은 감기, 끊이지 않는 복통, 쑤시는 뼈마디.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그저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훈련은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저 다음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잠들 뿐이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3년째로 접어들 무렵 우리 부대에 새로운 동기가 왔어요. 이름은 수진이었죠. 어린 나이에 입대한 수진이는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오래가지 못했죠. 수진이와 저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둘 다 고양이 같았거든요. 밤마다 우리는 귓속말로 고향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 순간만큼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날이 갈수록 수진이의 얼굴은 헬쑥해져 갔죠. 배급되는 음식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나 배고파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항상 배가 고팠지만 어린 수진이의 고통은 더 커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배급의 일부를 몰래 수진이에게 주곤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어느 날 수진이가 훈련에서 쓰러졌어요. 심한 영양실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이 없었어요. 그저 쉬어라 는 말뿐이었죠. 수진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화장실에 간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수진이를 찾아 나섰죠. 부대 뒤편 산으로 올라가다 수진이를 발견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수진이가 땅을 파헤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수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나 너무 배고파서 지렁이라도 찾아 먹으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를 데리고 내려왔지만 그 일 이후로 수진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지렁이를 먹은 탓인지 심한 설사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겐 약도 제대로 된 음식도 없었어요. 며칠 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수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차가운 몸, 굳어버린 손.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죠. 하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았어요. 그저 또 하나 갔구나 라는 무심한 반응뿐이었죠. 수진이의 시신은 그날로 부대 뒷산에 묻혔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식도 없이 그저 구덩이에 던져지듯 묻혔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이의 죽음이 너무나 허무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수진이가 나타나 언니, 나 배고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면 눈물로 베개가 젖어 있곤 했죠. 수진이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탈출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더 있다간 저도 수진이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탈출은 너무나 위험했고 실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수진이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구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꼭 이곳을 탈출해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 우리가 겪은 이 비인간적인 일들을 약속할게. 수진이의 죽음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군인이 아니었죠. 내면 깊숙이 저항의 불씨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해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죠. 수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요.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대가 국경 순찰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기다려온 기회구나 싶었죠.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 은영이에게 조심스럽게 탈북 계획을 털어놨어요. 처음에 은영이는 놀라서 말도 못했죠. 하지만 이내 그녀도 동의했어요. 우리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 함께 가자. 라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은밀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고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찾아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점검했어요.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그 속삭임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야간 순찰을 서는 날이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어요. 교대의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는 행동에 옮겼어요. 무전기를 끄고 최대한 소리 내지 않고 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강가에 도착했어요. 두만강은 거의 완전히 얼어 있었죠. 하지만 곳곳에 얼음이 깨진 틈이 보였어요. 잘못하면 빠져 죽어서 날이 풀릴 때에야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고 선택지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매 발걸음마다 와작 소리가 날까봐 가슴이 떨렸죠. 중간중간 물이 흐르는 부분에서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기어가듯 움직였어요. 가장 넓게 갈라진 틈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차가운 물을 보니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우리 할 수 있어. 함께라면? 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최대한 몸을 숙이고 움직였습니다. 12월의 강바람은 몸을 애는 듯했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뒤돌아볼 순 없었죠. 필사적으로 움직이며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에게 신고하면 북송되어 지금 겪은 것보다 더 험한 꼴에 처하리란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쉬지 않고 달렸어요. 숲과 들판을 가로질러 마을과 도시를 피해서요. 우선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는 절대 멈출 수 없었죠. 며칠을 그렇게 도망치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싸우며 계속 남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갈 수 있었죠. 태국에서 난민 신분으로 지내는 동안 열악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평생 저를 옥죄왔던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 희망이 있으니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졌고요. 제겐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영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슬픔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굶어 죽어나가는 동료들이 있단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 적응해 나가야 했고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죠. 힘들었지만 결코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나원에서 적응 기간을 보낼 때가 생생하네요. 따뜻한 샤워를 하며 깨끗하게 비누로 손과 몸을 씻고 샴푸와 린스를 사용해 머리를 감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위로 가면 빈대가 들끓는 다 찢어진 모포를 덮고 사는 북한 군인들이 있는데 멀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별세계처럼 사는 곳이 있다니. 영탈북 3년 차인 지금 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지만 이제는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 괜찮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또 정기적으로 병원 진찰을 받으며 상한 몸을 회복하고 있죠. 북한이 정말 개판이 나긴 났는지 얼마 전에는 우리 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탈북에 성공했더라고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탈북할 때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에 놀랐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는 더 늘어났고 군인들이 훈련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간부들의 가혹행위는 더 심해지고 있고요. 탈북하지 않았다면 부대에서 소리 소문 없이 아마 자기는 굶어 죽었을 거라고 굶어 죽으나 탈북하다가 총에 맞으나 하면서 독약을 품에 안고 강을 건너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소원이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요.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는데 쌀밥 한 공기 먹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북한의 자유가 찾아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읽으며 북한 체제가 망가졌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핵심인 군인들까지 이렇게 무너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사연자분의 소원처럼 북한에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길 그리고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